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요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제 파워를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뛰시는 4050 세대까지 함께합니다. 2030 세대도 투자 꿀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AI 시대 바이오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약도 기대되는데요. 옥석 가리기 전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8번째 막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가 대표님께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오늘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할 때 그 전략상 포트폴리오 왜 달걀도 한 바구니에는 담지 네.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는 전체 자산 중에 그러니까 투자 자산 중에 몇 %를 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바이오가 예. 열심히 이제 종목도 올라오고 시가총액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8%, 9%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030년으로 가면서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0%에서 한 3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국내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의 전체 주식 자산에서의 비중을 한 20%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제약바이오는 20% 정도가 네. 적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워낙 섹터 산업별로 특징은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점도 있고 최근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약바이오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확률 싸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 있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첫 출발점은 뭐가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거는 다른 산업 대비해서 훨씬 더 큰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약을 개발하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뭐 한 몇 번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그냥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야말로 속된 말로 꽝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약물을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신약을 승인받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승인받는다 그러면 실패한 그런 회사들의 시가총액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속성상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꿈이 만약 이루어지면 그 바이오의 시총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박을 꿈꾸는 네. 관련주로 또 제약 바이오주가 네. 한때 이제 각광받기도 했는데 워낙 임상을 가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투자 유의사항 네. 그런 건 여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바이오 회사라 하더라도 임상, 2상, 3상 하다가 신약 승인에서도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임상에 들어간 약물이 신약으로 승인받을 확률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10%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임상은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이 단계별 이제 성공 확률이라는 네.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숫자와 데이터와 확률의 산업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하고 초반에 이런 얘기해서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 기업의 CEO 분과 기회가 돼가지고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AI가 어디 가든 다 붙잖아요. 네.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제일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신약 개발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신약 개발을 이제 빅데이터를 AI로 잘 훈련시켜서 네. 당길 수도 있고 개발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도구로 AI가 또 활용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랜 동안 제약바이오 또 연구하셨잖아요. 네. 예. 가장 큰 혁신을 일으킬 분야는 아마 금융 산업일 겁니다. 그래서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 진짜 지금 기술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가공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분야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일단 물질을 발굴하고 사람에게 투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단계인 신약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많은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상 단계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 확인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앞쪽에 신약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는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이제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이 적합한지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고 네네. 맞춰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AI가 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일단 신약을 개발하는 그 단계에서 많이 AI가 활용되고 또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50년, 100년 걸리는 거를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이뤄낼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짙어진 거네요. 네. AI 시대가 되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로 기존에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타깃이 있습니다. 타깃이라는 것은 신약을 발굴하려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무언가를 이제 타겟, 목표로 해서 약을 개발하는 거죠. 예. 그 약이 그 타겟에 가서 붙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가 되고 이런 과정을 원하는데 그 타겟하고 정확히 맞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타겟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요 약점과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이트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터 이런 도움을 받아서 기존에는 어려웠던 아마 뭐 50년, 100년 걸려도 과거에는 계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그 과제라든가 목표를 굉장히 시간을 줄여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대표님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AI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생태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그 신약 개발해서 자체적인 AI 그 플랫폼을 또 맞아요. 출시해서 세상에 내놨잖아요. 네. 그럼 딱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제 빅테크가 이런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들어왔다라는 네. 것도 네. 이거 엄청난 일이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흐름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간에 네.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라든가 또 구글 같은 딥마인드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바로 그 타겟을 공략하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 타겟의 모양새, 3차원 구조라든가 이 3차원 구조에 딱 맞는 물질을 발굴하는데 빅테크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니모 같은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관련한 그 다음에 세포의 영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AI, 생성형 AI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돌려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원하는 타겟에 대한 그런 약물 발굴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딥마인드라든가 네.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서 알파폴드로 많은 그 이 타겟에 되는 그 3차원 구조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밝혀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빅파마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그 특정한 분야에서 그 신약을 발굴하는 특정한 기술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또 바이오텍들이 있습니다. 네. 작은 회사들이지만 특정한 분야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대학까지도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그리고 빅테크, 예, 빅테크 연구기관, 예, 바이오테크, 예, 예. 그리고 빅 바이오텍, 예, 작은 예. 그 AI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 이렇게 예.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AI 시대는 더 연결, 그야말로 링크 그렇습니다. 되는데 약간 욕심에는 네.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네. 빅테크와 좀 협업하면은 승률을 올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드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많이? 아마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 AI 그 바이오 기업들 신약 발굴하는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빅테크의 일정 부분 그 안에 속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은 아마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AI 진단 쪽에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실력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협업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단 쪽에서 네. 조금 더 문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네, 협업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좀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를 좀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되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손사래를 막 이렇게 치시면서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요. 왜 신라젠이나 헬릭 스미스가 좀 네. 아픈 상처를 남기고 그렇죠. 갔잖아요. 네. 그걸 떠올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실수 없는 발전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주는 이슈이기도 했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도 한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실수는 언제든지 용납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뭐 엄청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몰라서 틀리는 예. 거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거죠. 점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부모님께 뭘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고 이러면 혼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특정한 약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오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데이터를 나왔을 때 실패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는 전부 다 욕을 먹어야 되는데 네. 사실 욕을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임상 이상 단계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물이라는 게 부작용과 그다음에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암 환자에게 너무 이 약이 독극물처럼 작용을 한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치료받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물처럼 뭐 몸에는 좋지만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임상 3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헬릭 스미스라든가 신라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상 이상에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이나 기대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 약간 무리하게 임상 3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었던 예, 두 거죠. 예. 공통점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는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임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를 어느 시점에 그 데이터를 측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임상, 2상, 3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지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수는 있는데 자주 바뀌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임상의 성공할 확률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CRO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회사가 호스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CRO가 맡아서 컨트롤해요. 그러나 모든 책임, 그 위에 감독과 책임과 이런 것들은 제약회사가 다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CRO가 잘못한 것도 모두 호스트인 제약회사가 지는 게 당연한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CRO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당시는 없었죠. 근데 이 자체도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이런 그 임상 데이터 이외에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보면은 사실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가 나오는 거고 실패를 수정하다 보면은 결국 또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에서 좋은 효과를 낼 만한 그런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상 3상으로 올라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것처럼 그래서 글로벌리 임상 3상에 올라가면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도 그러면 50% 이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임상 3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을 적용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그 뭐 금융업계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그런 점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상 3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좀 성급하게 발표하거나 무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지 말고 투자들에게 조금 더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저희가 뼈 아픈, 좀 아픈 그런 교훈이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도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꼼꼼히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투자자의 기본 자세 이런 건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그 유한양행에서요, 그 폐암 신약인 렉나자가 또 글로벌 무대에 화려하게 또 데뷔를 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좋은 그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그 신약 개발 능력이 이제 많이 올라왔나 이런 기대를 또 품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 같고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했던 거를 거꾸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임상 이상에서 글로벌 신약으로 승인 받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느냐, 그 근거가 있느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했죠. 이 부분은요. 그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렉나자에는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까지 되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일단은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 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최고의 그 질병에 대해서 최고의 약물이 될 거냐, 그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빅파마가 이제 가져가서 임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 임상 경험이 그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유한양이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임상 3상을 일단 성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들 회사가 이제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약을 파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승인과 팔아야 되는데 마케팅 능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은 그 마케팅도 엄청 돈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예. 마케팅 파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판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신약이 이제 임상 3상에서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팔릴 텐데 성공할 확률 이런 전체적인 이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임상 성공 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옛날에 신라젠이라든가 예. 이런 팩사백에 기대를 가졌던 그런 기대감을 고스란히 요 정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주어졌고 신약 승인 받았고 앞으로 이제 블록버스터로서 성장하는 네.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텍들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얻게 되면 네. 그 빅파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 길입니다. 네, 네. 출세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빅파마 이제 블록버스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블록버스터라는 건 1조 원 이상 1년에 매출을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천억 원의 자금이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기본적으로 한 10조 원 가까이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걸 다 했을 때 1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돈이 있잖아요. 예. 우리 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또 투자를 하니까 예, 여력이 맞습니다. 있는 거. 예, 규모의 경제도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시장이 빠지던 네. 아니면 시장이 빠지면 더 좋다. 주가가 그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면 더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빅파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데 약간 뭐 바람이 불어서 비싸진 그런 회사들이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유가 바이오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바이오는 돈입니다. 네. 너무 속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한 분 한 분이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신약 아무리 좋은 개념도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물질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만들어야지 돈이 됩니다. 네. 특허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들은 또 그 돈으로 계속해서 약물들을 개발할 능력이 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가 생긴다 그러면 두 개의 약물을 가진 회사들은 일단 빅바이오텍으로 성장을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럴까요? 거인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 거인 정도 되는 시가총액으로 하면 약 한 40조, 50조 원 되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의 경험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리고 임상을 해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약물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자꾸 밸류에이션을 높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빅바이오텍 그 다음이 이제 빅파마로 가는 길인데 네. 보통 이 둘을 분류하는 거는 뭐 연 매출인지 네. 아니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몇 개 가지고 있을 때를 네. 분류를 하는 건지 그 개념을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개념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예, 어디에도 빅파마의 개념, 빅바이오텍의 개념은 없고 그래요. 개념은 없지만 제가 그 기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일단 빅파마라고 이야기를 들으려 그러면 적어도 시가총액이 한 150조 원 이상, 200조 원 그 넘어가는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150조에서 200조 원 이상 넘어가는 회사들 글로벌리 랭킹 한 15위까지는 12에서 15위까지는 빅파마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시가총액 한 50조 원 이상부터는 뭐 40조 원, 50조 원 이렇게 되는 회사들을 보면은 면면이 블록버스터를 한 2개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한 1조 원에서 한 3조 원 사이를 꾸준하게 냅니다. 영업이익으로. 연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은 예, 다 연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출액으로는 한 3조에서 5조 정도 요 빅바이오텍이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빅바이오텍이 이게 뭐 굉장히 쳐다보기 힘든 그런 굉장히 높은 거냐?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빅바이오텍이라는 그런 용어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럼요. 생각이죠. 그래서 빅테크만 익숙해질 게 아니라 그렇죠. 빅바이오텍도 빅테크는 너무 익숙한데 예. 빅바이오테크 그러면 뭔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힘든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블록버스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2030년으로 가면은 이제 블록버스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약 개발 회사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40조 원, 50조 원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 생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장밋빛 네. 전망이 그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 개념을 또 알면 투자하는 데 좋으냐라고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들이요 이제 빅파마와 협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예. 대표적으로 앞서서도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같이 협업하면 그 신약 승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승률 이런 네, 부분이 예. 올라갈 거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파마의 힘을 좀 빌리자 이런 식들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거는 앞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빅파마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최근에 두 가지를 좀 우리는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요. 빅파마들이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물질들은 바이오에서 트렌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아주 최신의 트렌디한 것들만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예. 또 이중항체라든가 또 뇌로 약물을 보내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약물이 머물도록 하는 약물 지속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회사들이 모든 빅파마들이 탐내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예. 그런데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술 수출이 최근에 잦아졌죠.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호재네요, 호재. 엄청난 네. 호재고 큰 이 호재. 약물들은 빅파마들이 봤을 때 요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한번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기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중간중간 약물이 또 반환돼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언제든지 그냥 물려질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 되게 어렵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유한양행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그게 지속돼서 신약으로 되니까 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덩치 큰 빅파마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 거를 또 탐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신약 개발 관련한 뭐 후보 물질이든지 플랫폼 네. 기술이든지 네. K바이오의 경쟁력이 그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빅파마들이 눈독 들이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SK바이오팜의 굉장히 중요한 뇌전증 치료제인 네. 세노바메이트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네. 그다음에 임상, 3상, 그리고 뭐 승인 이 절차를 모두 자체 내에서 맞습니다. 해결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단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예. 시가총액도 예. 높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세노바메이트가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블록버스터 되는 시기를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앞당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27년, 8년, 이제 과거에는 이제 8년, 9년으로 봤었는데 조금씩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단한 게 처음부터 개발부터 승인,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자체 마케팅 그런 조직을 가지고 미국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약물이 이제 약물을
팔기 시작해서 특정 기간까지 본다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약물의 그런 효과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세노바메이트로부터 이제 그 대규모의 자금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바이오텍의 성장 그런 그 루트를 그대로 밟을 겁니다. 네.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를 그 돈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거를 절약해서 쌓아서 배당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거의 다 이제 약물을 발굴하고 이런 데 쓸 거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외부에서 도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 SK 바이오팜 자체적으로 또 그런 목표를 하나 더 세운 거네요. 그래서 약물을 사오는 거죠. 예. 이제 SK 바이오팜에 상장할 때부터의 아킬레스건이 세노바메이트 다음의 물질이 이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다음 스타는 없었다라는 게 네, 리스크였다는 첫째형 거죠. 다음에 예.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연달아 예, 와야지 예. 이게 재미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세노바메이트가 올라오고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외부에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들여오겠다. 이런 가이던스를 주다 보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 그 물질이 제대로 된 물질이다 그러면은 아마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도 하나 성공시켜 놓으면 또 그 돈을 벌어서 다음 스타 물질을 발굴하는 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해야지 결국 네. 빅파마로 가게 되는 네. 길이군요. 빅파마가 계속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작업이고요. 예. 엄청난 돈을 벌니다. 1년에 그 평균적으로 우리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면 70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를 1년에 벌고 예. 뭐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요. 마케팅 비용으로만 20조 원 이상을 한 개 회사가 씁니다. 그래서 그 빅파마의 역량을 좀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가 굉장히 그 제약바이오업을 억누르고 있는데 네네네. 이 싸움이 어떻게 발전할지 좀 지켜보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파마의 그런 로비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빅파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엄청난 돈을 벌지만 향후 2029년, 30년 이때 네. 매출액이 지금처럼 많이 나와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 약물들을 외부에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약물을 경쟁사에게 뺏긴다? 이거는 향후에 그런 주도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도태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건 네, 아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속도들은 더 빨라지고 국내 업체들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선수를 알아보는 안목도 굉장히 중요해 네, 맞습니다. 보이고 그걸 키우는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같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정보를 빠르게 섭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 보면은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네.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리포트도 봤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후보 물질은 다 비만 치료제 관련 물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맞게 설명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에 임해야 될지 싶습니다. 예. 뭐 빅파마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항암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비만 하겠다라고 치료제. 하면서 네. 그래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네, 예상하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큰 규모로 네, 성장할 걸로 네, 다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치고 다른 데 가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1등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비만 치료제를 하겠다. 그리고 약물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곳이 빅파마 벌써 이제 두 곳이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을 우리는 다 했고 이제 제대로 된 물질을 가져와서 약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싸움은 환자의 편리성을 얼마나 이제 예. 잘 맞춰주느냐. 그래서
그리고 부작용이 얼마나 적으냐 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살 빠지는 건 살이죠. 살인데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다 빠져서 이게 건강한 거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사 제형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경구용도 일일 제형이냐 아니면은 일주일 제형이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건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건지 그게 또 달라지는 그 제형이 일일형이냐 예. 일주형이 나오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약물 지속형 그리고 경구용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트렌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기술을 이제 빅파마가 사가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겠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비만약을 만들어서 단독적으로 경쟁을 한다? 이거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근육. 근육. 심장도 근육이고 모든 것이 다 근육인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먹게 되면은 이게 그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이 근육이 빠지면은 이제 그 연령이 있는 분들이 근육이 빠진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지 않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하나의 큰 테마로 이렇게 두 바퀴가 현재 굴러가고 있고 향후에는 이 두 바퀴 중에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지금 150조 원이 넘어가는 시장이라 이거는 그 시장을 잡게 되면은 뭐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모두 다 참여하는 싸움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아까 그 두 트렌드.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분야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주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트렌드를 맞춰서 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나라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이오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없으면은 아마 빅파마의 시가총액을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물론 이제 아직 신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술 수출되고 팔릴 때에는 아마 들어오는 자금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임상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두고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봐서는 이 단계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기술 수출해 가는 물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미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제약바이오 산업 포트폴리오 안에는 꼭 좀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살을 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지 근데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 더 각광을 받는 그 부분이 되는지 그리고 비만약을 먹었을 때 혹은 주사했을 때 살은 빠지긴 합니다만 근손실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이거를 개발하는 데가 승자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빅파마가 대부분 이제 뛰어들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다양스러운 거는 한국 기업들도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비만 치료제 시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서는 혹시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기업은 혹시 있을까요? 근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올릭스라는 회사가 기술 수출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번에는 한미약품의 이제 전임상 단계의 물질이 있습니다. 근손실과 관련해서 이 두 회사가 다 근육 손실과 관련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펩트론 그런 회사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테마주로 이렇게 묶여서 올라갔던 종목들이다라고 인지가 돼요. 네. 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서서 대표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 좀 신경이 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면서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했고 지금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까다롭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부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 해야 할 과제도 있는 상황인데 네. 대외적인 변수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는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 여기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좀 내라.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관세와 관련해서는 분명합니다. 예. 액션이 분명한 게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생각만은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공장, 그 중요한 바이오 제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를 빅파마들이 인지를 하고 지금 최근에 몇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빅파마들은. 그래서 그 미국의 제약 그 약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제 뭐 양보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관세 정책은 바로 그걸 대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가 인하입니다. 예. 네.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승부가 결정날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빅파마들의 파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로비력이 엄청나거든요. 예. 1라운드,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패했어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막 트럼프도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네. 제대로 한번 붙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만만치 않다. 근데 트럼프도 아마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요번에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약가를 미국에서는 인하를 해라. 예. 미국에서는 인하를 해라. 그러면 너네들이 손실을 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손실을 보는 부분만큼을 각국을 다 목을 비틀어서 약가를 올려줄게. 우리나라 다 포함하는 거죠. 역시 특히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네, 예. 그리고 근거한 이야기네요. 약가가 너무 미국이 높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약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 미국에서 손실 보는 부분을 너네가 좀 양보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나서서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바깥에서 미국 이외에서 돈을 벌도록 네. 얘기를 하겠다, 압력을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빅파마가 손실 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가 인하를 발표한 날 전장에는 급락을 하다가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럼 예. 손실 보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약가를 인하한다 그래서 모든 약가를 인하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약가. 그다음에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타 국가하고의 똑같은 약인데 약가의 차이가 아주 심하게 벌어지면서 고가인 네. 약들부터 걸러서 아마 협상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빅파마들은 아마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볼 거고 손실 부분 나는 부분들만큼을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 부분을 어디선가 보존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들고 강하게 버틸 겁니다. 가능성이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안 좋은 거는 FDA의 심사 인력들을 많이 잘랐잖아요. 네. 그래서 약 15% 정도를 잘랐는데 이게 신약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약간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런 측면들을 이제 볼 때 지금 제약바이오가 처해 있는 환경,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약을 팔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좋지는 않지만 미국은 직접적으로 그런 주가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제약바이오에 미치고 있는 트럼프의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강대 강으로서 네. 부딪힐 확률이 크고 서로 경계가 좀 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큰 영향 없다?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약 이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약물을 중국에서 생산한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 조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네. 제약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런데 신약과 관련된 신약 물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신약 물질 예. 그거를 미국 회사가 도입을 했다? 그거는 뭐라고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들이 그런데 가져가서 또 그런 개발하는. 이야기도 또 조금씩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 어찌됐건 어떤 분야에 자꾸 정책적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그런 거에 의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주 나쁜 쪽보다는 뉴트럴하냐 아니면 좀 더 좋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도 중국을 경계하지만 좋은 물질은 또 갖고 가고 싶은 네네. 욕심이 생기니까 네네.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 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경쟁력만 있다면 팔리긴 잘 팔리겠구나.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K바이오의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두 질문만 좀 네. 남았는데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뭐 신라젠도 그랬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앞서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지만 시장과의 투명하게 소통을 네.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도 주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또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이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성숙해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임상 2상, 3상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 2상, 3상에 무조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물질이라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기만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일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우선 넘길 수가 있고요. 이제 성공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 바이오를 한 개의 기업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상 2, 3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아주 좋은 물질의 임상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바이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그 바이오의 대항해 시대를 같이 가야 될 텐데 네. 안목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알아보는 거. 어떤 자세로 또 투자에 임해야 되고 옥석 가리기 자질 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는 이제 공부하는 만큼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에 대한 속성을 좀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동성이 심한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견디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바이오 주식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버티면서 갈 수 있는 힘은 많이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5가지로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고를 때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기술 트렌드가 맞느냐,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는 기술 수출을 한 바 있느냐. 그 다음에 임상 경쟁력. 그러니까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임상 1상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퍼스트 인 클래스냐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느냐. 요 가능성. 그 다음에 돈이 있느냐. 예. 돈이 없으면 절대 사지 마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뢰성 있게 이제 주주와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를 4-5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 중장기적으로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상 일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언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있는 기간에 조금 더 그 주식의 비중을 올리고 하는 요 정도의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혜진 대표님이 요님들에게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5원칙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K 그 제약바이오 힘이 대단하고 올해 긍정적인 좀 뉴스들이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요님들도 제약바이오 투자해서 좋은 수익 얻는 2025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의 경제쇼 요 8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제약바이오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에서는 날카로운 투자 감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올 한 해 요님들의 제약바이오 투자 승률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자산,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지의 경제쇼 요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쇼도 기대해주세요. 아차, 이혜진 대표가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이오 공부 열심히 하세요.